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 지은이는 독일의 철학자, 변호사, 영화 제작자인 알베르트 키칠러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변호사 자격 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하고 프라이부르크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중 영화예술의 열망을 느끼고 이후 12년간 영화 제작의 세계에 몰두했다. 그가 제작한 20여 편의 영화는 전 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60개가 넘는 상을 받았고 특히 무임승객은 1994년 아카데미 최우수 단편 영화상을 수상했다. 2000년 45살의 키칠러는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철학의 길에 들어선다. 대학교에서 하이데거와 후서를 깊이 연구했지만 이번에는 현대 철학이 아닌 고대 그리스, 중국, 인도의 실천 철학에 심취했다. 2010년 정도와 중용이라는 이름의 철학학교를 설립했고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키칠러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내면의 균형과 마음의 평화임을 강조한다. 그런 그가 세상과 타인, 자기 자신으로부터 상처받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권하는 옛 현인이 있다. 바로 세네카다. 평온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정신없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소비적이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 타인, 세상과의 사이가 모두 좋을 때 얻을 수 있다. 자기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다운 자기가 되려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려면 먼저 내면을 정돈해야 한다. 세네카는 삶을 대함에 있어 실천성을 중시하는 몇 안 되는 철학자 중 하나다. 그는 대제국 로마의 공인이었다. 당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였을 뿐 아니라 존경받는 웅변가이자 변호사였다. 집정관도 지냈다.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되었고 이 시기에 동료 브루스와 함께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다민족 국가였던 로마를 통치하기도 했다. 세네카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봤다. 그의 인생 말미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파문과 추방을 당해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그는 8년간 황량한 코르시카 섬에서 아내, 가족, 벗은 물론 문화생활과도 멀리 떨어져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산악부족과 살아야 했다. 당시에는 사형수에게 죽을 것인지 추방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할 정도였으니 추방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그는 평생 동안 천식 발작과 극심한 호흡 곤란으로 고통받았으며 종종 죽음의 문턱을 오갔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철학을 고수했다. 인생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이 말을 할 때 세네카는 이미 60이 넘었으며 가장 많이 읽히는 철학 작가 중 한 명이었음에도 여전히 직접 철학 강의를 들으러 가곤 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도전 과제와 어려움,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나 나의 힘이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외부적인 환경과 나의 관계다. 이는 운명 또는 세계라고 부를 수 있다. 두 번째는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과 나의 관계다.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다.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세 번째가 인생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다.
세네카에 따르면 철학은 말 그대로 지혜를 향한 사랑이며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길의 이정표다. 철학은 잘 사는 법을 알려준다. 철학의 목표는 행복한 삶이다. 지혜는 삶의 고통을 이기게 하며 행복한 정신의 상태로 이끌어준다. 현자란 기쁨에 충만해 있고 청명하고 만족스러워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신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철학을 인생의 스승으로 삼을 때 철학이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 전부 알려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세네카는 그것을 큰 오해라고 했다. 철학이 지식, 통찰, 개념에 대한 예리함, 진실과 거짓을 보는 분별력을 길러주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은 항상 개별적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개성이 있다. 인식과 보편적 지혜의 규칙, 그리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개별적인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간극을 메워야 한다. 그 자체로 모두에게 좋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철학의 핵심 역량은 우리로 하여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자 지닌 가치의 우선순위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일인가, 가족인가, 돈인가, 여가인가, 쾌락인가, 도야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서 성공적인 삶의 열쇠를 찾는 것이다. 세네카는 상황과 관계없이 특정 가치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결국 철학의 본질은 답하기가 아니라 질문하기에 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는 배움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다. 세네카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강조했다. 그대는 무엇하러 그리 많은 것을 새로 배우려 하는가? 이미 배운 것들을 다시는 잃지 않도록 확고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은 대체 언제 가질 것인가? 배운 것들을 직접 해보는 시간은 언제 가질 것인가? 지식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행에 옮겨 시험해야 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행동이다. 세네카에게 철학의 본질은 말의 깨달음이 아닌 행동의 깨달음에 있다. 그는 철학은 실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론만으로는 좋은 삶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무엇을 인생 훈련의 목표로 삼는지 여러 번 언급했다. 인생의 도전 과제, 어려움, 비극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편으로 삶이 주는 아름다움, 풍요로움,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인격과 마음의 상태를 개선시켜야 한다. 우리 내면의 삶은 많은 요소와 힘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항상 전체 사고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곧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행동이며 우리의 정신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고가 더 명확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맑아진다. 영혼이 더 맑아질수록 우리 삶은 더 태연해지고 더 만족스러워지고 더 충만해진다. 우리 내면에 자리한 끈덕진 힘, 즉 나쁜 습관들은 삶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진정한 적이다. 본질적으로 사람이 삶을 배우는 데 끝이란 없다.
세네카에 따르면 철학은 단순히 사유하고 탐구하고 깨닫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철학적 깨달음과 통찰은 결국 실질적으로 실천됨으로써 유익한 영향을 발휘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도 자기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장기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좋은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믿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면 특별한 교훈 없이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오로지 철학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을 지속할 인내와 끈기다. 이것이 없으면 원하는 사고 습관과 행동 습관을 자연스러운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결단력과 일관성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다. 세네카는 이렇게 묻고 답했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걱정이 없고 지속적인 마음의 평온이 있는 삶이다. 연습을 지속하면 시간이 흐르며 습관이 되고 이는 제2의 본성이 되어 성격을 형성하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내면 깊숙한 곳에 진정한 자아를 만들어준다. 적응의 과정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운동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세네카는 많은 사람이 몸은 단련하는 반면 정신은 단련하지 않는다고 한탄한다. 취소된 여행, 빚 때문에 망친 휴가, 놓쳐버린 기차, 전 재산의 몰락, 소유물의 상실, 깨진 약속, 망친 시험, 실패한 비즈니스, 소득의 감소 등등 특정한 사람들, 그들과 맺은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운명적 섭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은 이 말고도 넘쳐난다. 이러한 것들은 화, 걱정, 근심, 불안을 가져다주며 개인적인 위기를 겪게 하고 나아가 슬픔, 좌절, 우울을 겪게 한다. 하지만 그런 큰 실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태연하게 그런 일들을 겪어내거나 적절한 시기에 처리해내고 넘어서는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하다고 여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는 우리가 현대에 들어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이다. 감정적 동요를 겪더라도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는 능력을 말한다. 외부 사건들에 의해 쉽게 흔들리고 자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이성을 잃어 정신이 나간 상태다. 이성에 기반한 자기 통제력을 잃으면 거기에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분노, 화, 짜증, 불안, 흥분과 같은 감정들이 동반되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온함은 현자의 의연함의 다른 표현이다. 평온함은 스토아 철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위에 있다. 세네카는 현자도 인간이며 인간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런 감정에 휘둘리거나 그 안에 빠져버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떤 인간도 어떠한 결과를 낳는 데 기여한 수많은 원인과 조건의 관계를 완전히 알 수는 없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 불행, 숙명적 사건을 자기 자신과 개인적으로 연관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견뎌낼 수 있다. 세네카는 운명이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한다. 즉,
어떤 일이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가 있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와도 같다. 우리는 그저 이러한 변화에 좋든 나쁘든 노출되어 있고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다. 세네카는 피할 수 없는 것들에 반응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한다. 세네카에게 그러한 반항은 자연 자체에 대한 반항이다. 이 모든 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운명을 원하는 이는 운명의 친구이고 원하지 않는 이는 운명의 하인이다. 물론 모든 일을 이해하기란 어렵고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더라도 힘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해 보려 하는 것 자체가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일 수 있다. 그의 결론 중 하나는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운명이 유일하게 싫어하는 것은 태연함이다. 마음이 자잘한 걱정에서 벗어나 불행이나 사고를 자연의 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수준이 되면 우리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외부의 사고, 상실, 크고 작은 불행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는 내부와 외부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내부의 가치에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이 있다. 우리는 행복을 자기 자신 안에서, 내부의 균형에서, 쾌활하고 평온한 기본 기분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은 외부 사건이 쥐어주는 선물이 아니다. 외부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빼앗기지도 않는다. 세네카는 운명이 준 것이 아닌 것은 운명이 빼앗아 갈 수도 없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생각하고 원하고 평가할 때 외부적인 것에 가능한 한 초점을 두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세네카가 태평함과 무관심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불운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해야 한다. 외부적인 계획, 과업, 소망을 목적 지향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다만 그렇게 추진하는 외부의 것들은 상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진정한 부는 우리 안에 있으므로 과업이 실패하더라도 내부에 존재하는 우리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운명을 다루는데 매우 좋은 방법을 하나 더 말하자면 바로 일의 실패, 방해, 어려움, 좋지 않은 일의 흐름, 불운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나쁜 일에 대한 정신적 대비라고 불렀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분노, 화, 실망을 겪으며 장기간 좌절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내면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상하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대비해야 한다. 온 힘을 다해 운명을 눈앞의 현실처럼 그려보아야 한다. 그대는 항상 많은 일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은 두려움을 모른다. 운명을 불평하지 말고 다가올 모든 일을 우아한 평정심으로 감내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쁜 일은 가장 좋게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어떠한 일을 나쁘거나 좋은 일로, 사고를 재앙이나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달렸다. 어떠한 일이 그것 자체로 좋다 또는 나쁘다고 하는 것은 다소 올바르지 않은 말이다.
스토아 철학자는 사실이나 사건 자체에는 아무런 평가적 가치가 실려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한 사실이나 사건을 우리의 목적, 의지, 가치와 관련지어 좋거나 나쁜 성질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고 나의 이해 안으로 통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며 모든 불행은 우리가 평가하는 만큼만 불행하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만큼만 불행하다. 세네카에 따르면 많은 것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는지, 무엇에 집중하는지,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에 달려 있다. 세네카는 인생을 잘 살려면 죽음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삶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리는 것이 맞다. 다만 놀랄 만한 사실은 그렇게 평생에 걸쳐 배우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것이다. 죽음을 배운다는 건 삶의 모든 순간, 생명이 있거나 있지 않은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변화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은 새로이 생겨나고 다시 소멸하며 변화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없다는 걸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사실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덧없음을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 수용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의 무상함을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능동적으로, 용감하게 직면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 환영하게 된다. 죽음을 준비하고 언젠가는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사물과 관계는 물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잃는 것 역시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필요한 만큼 생각을 기울이지 않으며 현실에서 죽음을 보게 되면 이를 피하려 한다. 인생의 무상함이 그야말로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며 정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죽음과 덧없음의 현상을 직면할 때 감정과 마음도 변화한다. 불안, 두려움, 걱정이 줄어들고 삶의 기쁨은 증가하는 것이다. 인간사 모든 일은 덧없음을 전제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단지 빌린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녀, 명예로운 지위, 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헛되이 외치는 너른 거실과 안뜰, 유명세, 좋은 가문 출신의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그 외에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운 행복에 다른 모든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외적인 영광을 안겨주는 모든 것, 이것들은 모두 외부에서 빌려온 영광에 불과하다.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영구적이지 않다. 손에 쥐고 있는 동안 그걸 즐기고 감사해야 할 뿐, 손에서 빠져나갔을 때 없어졌다고 슬퍼하면 안 되는 것이다. 세네카는 사랑하는 아우를 잃은 고위 관리 폴리비우스를 다음과 같이 위로했다. 그대에게 훌륭한 아우가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귀한 선물인가. 훌륭한 아우가 있었음을 기뻐하시오. 비록 아우의 생이 그대의 바람보다는 너무 짧았더라도 그와 함께했던 기쁨이 좋았다고 여기시오. 우리는 매일 죽는다. 매일 삶의 일부를 빼앗기고 성장 중이라 하더라도 삶은 계속해서 조금씩 소멸해 가고 있다. 죽음은 하루하루 다가오지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는다. 그대의 삶은 곧 죽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신체만이 지속적인 신진대사를 겪는 게 아니다.
마음 역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해가며 새로운 경험으로 오래된 경험을 덮어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오류를 바로잡는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지금 이 순간조차 나는 바로 전과는 다른 사람이다. 세네카는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격언인 죽음을 훈련하라를 인용했다. 우리는 죽음과 죽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죽음과 덧없음을 향한 평온함이 내면의 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불안, 걱정, 좌절로 고통받을 상황에서도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소유욕과 작별하라고, 그러면 야망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권고했다. 그의 이러한 말은 그가 살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사회적, 물질적 성공에 대한 압박으로 힘들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대 인도와 중국의 문헌을 보면 감각적 인상이 욕심을 일깨우기 때문에 감각을 차단하면 비로소 편안한 삶이 시작된다고 한다. 글로벌 네트워킹, 미디어와 광고의 만연으로 우리의 감각은 끊임없이 자극에 휩싸인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물질적인 것, 소유, 자산, 부와 빈곤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세네카는 물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둘러싼 우리의 생각을 통해 비로소 선하거나 악해진다고 여겼다. 소유물, 자산, 부 또는 빈곤을 잘 다루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졌느냐가 아니라 많이 가짐 또는 적게 가짐에 대해 지닌 내면의 태도다. 세네카는 우선 소유 그 자체에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말고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기라고 강조한다. 세네카는 그의 스승인 아탈로스로부터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를 보이는 대로 볼 것이 아니라 부가 지닌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끊임없이 떠올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부를 깎아내릴 생각이 없다. 다만 그대가 부 때문에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돕고자 할 뿐이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 부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부가 언제고 그대에게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소유한 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여겨야 한다. 우리는 그 외부적인 것들을 빌린 것으로 보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우리가 외부의 것에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언제든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매일같이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리고 매일같이 뭔가를 얻는다. 이러한 사물에 오고 가는 성질을 사고 속에 내면화할수록 물질적 가치에 대한 내면의 집착이 옅어지고 보다 자유로워지며 소유물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서 비롯하는 많은 짐이 덜어질 것이다. 세네카는 현자가 소유한 유일한 것은 지혜뿐, 그 밖의 모든 것은 빌린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세네카는 올바른 태도는 생각과 말 속에서 손실과 이득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온전하게 손에 쥐고 있는 유일한 것은 생각과 의지이며 이것만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속해 있다. 세네카는 빈곤을 잘 아는 사람만이 부유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라틴어 단어를 빈곤이 아닌 무소유로 번역하면 더 정확한 의미에 가깝다. 세네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그렇게 말했다. 우리를 땀 흘리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필요 이상의 것들이다. 필요한 것은 이미 충분하다. 세네카는 우리가 내면에서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은 필요 이상의 것, 즉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세네카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만족스럽고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라. 세네카가 말한 내용은 오늘날에도 관찰된다. 현대사회의 행복을 연구한 광범위한 통계조사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행복한지 물은 결과 부유한 나라가 상위권을 차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세네카가 말하는 가난의 또 다른 말은 자족이다. 자족은 가난이 아니라 부유함의 개념이다. 자족은 저절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노력의 결과로 가능해진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게 된다. 자족은 외부로부터 더 필요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탐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외적인 것들은 현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환영하고 즐기는 단순히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없더라도 한탄할 것이 아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들을 탐닉할 필요가 없다. 고대 인도의 현자들이 한 말을 한데 모아둔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를 기뻐하는 사람, 자기의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는 사람, 그에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자기 하나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혜만이 자유라는 말은 세네카와 스토아 학파 전체 그리고 고대 동서양에서 지혜를 다루던 다른 학파들의 핵심 명제다. 변함없는 삶의 사실들, 세상에 내던져짐으로 태어나는 우리의 존재 방식, 사회화의 구체적인 상황들, 운명과 실제 자기 자신을 세상 속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상태 사이에는 인식, 평가, 처리가 있다. 이 셋은 불안, 실망, 슬픔, 기쁨, 만족과 같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외부 사건의 사실이 거쳐가는 필터다. 이 필터는 특정 사건이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지 결정짓는다. 비록 운명인 필연성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통제할 수 있다. 내면에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 세네카는 내면의 자유가 영혼의 건강함, 행복, 평온, 영혼의 고요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세네카는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 자기가 자기의 소유물이 되는 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말했다. 이는 감정에 의해 조종당하는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안티스테네스가 나를 해방시켜 주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은 내 것이 아닌지 가르쳐 주셨다. 나의 소유물도 내 것이 아니고 친척, 가족, 친구, 명예, 지인, 장소, 체류지 모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대의 것은 무엇인가? 자기 생각을 자기가 조절하는 힘일 것이다. 잘 정돈된 정신 상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필요 조건은 한 걸음 멈춰서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세네카.
고요히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활동의 쳇바퀴를 멈추고 자기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다. 그대여, 가능한 한 그대의 내면으로 돌아오라. 그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과만 어울리고 그런 사람이 그대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하라.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은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데 위협이 될 뿐이다. 반면에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정신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내면의 믿음, 태도, 통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 사이에 가상의 방벽을 쌓아야 한다. 힘을 얻고 사회의 압박에 맞서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벽 뒤에 있는 내면의 요새로 주기적으로 후퇴에 들어가야 한다. 오로지 그곳, 자신의 중심 안에서만 비로소 만연한 오해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자아와 나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자기 성찰, 명상, 고독의 시간이 없다면 자기 통제력은 만들어질 수 없다. 선실로 들어가 지도를 확인하고 현재 위치를 파악한 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수정하는 조타수가 되는 것과도 같다. 항상 갑판에 머물러 있다면 바람과 해류가 만들어내는 굉음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것이다. 인생의 항해는 갑판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그 안에서 진정한 욕구, 올바른 태도와 가치, 그리고 자아를 찾을 수 있다. 로마인들이 마음 또는 영혼의 평화를 말할 때 사용한 단어는 아타락시아다. 마음의 평온은 인간이 원하는 궁극적 목표인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다. 이 행복을 그리스인들은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다. 마음의 평온은 인간이 자기의 욕망과 정념을 극복해내는 승리가 아니면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쳐내야만 하는 것이 에우다이모니아에 도달하기 위한 대가다. 그리스 철학은 행복이 외부의 것이나 운명의 변덕스러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내면에 달려있다는 관점을 견지했다. 세네카는 마음의 평화와 평정심을 행복과 동일시했다. 삶의 흐름 속에서 마음의 평온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며 기쁨을 만드는 토대이자 휘둘리지 않는 정신의 기초가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깊은 바다에 비유했다. 바다 표면에서는 물결이 일지만 깊은 바닷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낙사고라스는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표정에 미동조차 없었다.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차분하냐고 묻자 그는 자신의 아들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세네카는 자기 주도성을 갖춘 사람을 내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독립적이라는 말은 대체로 외부 영향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자기 내면의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인생을 설계하고 내면의 힘과 외부의 도전 사이의 균형을 잘 관리하면 세네카가 말하는 최고의 선, 즉 몸과 마음의 평온이 찾아올 것이다. 자신에 대한 노력은 몸, 마음,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내적 평화는 삶의 기쁨과 주어진 선물을 잘 즐기고 자신감 있고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상태다. 스토아 철학자들과 세네카 말의 핵심은 현자의 마음의 평정이다. 이는
이상적인 정신 상태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로 마음이 확고하고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안에서 고요하게 머무는 상태를 말한다. 정신적 불안정의 원인은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외부의 사건, 상황, 충격, 변화다. 가장 좋은 정신 상태는 외부의 사건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세네카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즉 자기 정체성과 자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진정한 자아의 형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중심에서 벗어나고 감정에 휘둘려 흐트러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만의 존경스러운 성격을 보여주었다. 그는 결코 기쁘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운명의 불평등 속에서도 항상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다. 이는 감정의 무관심이나 정서적인 둔함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완전한 평온에 이르고 정돈된 마음가짐과 내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세네카는 좋은 삶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외부의 나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강하게, 차분하게, 주의 깊게, 끈질기게 자기 정체성과 긍정적인 기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때론 사건들이 폭풍우처럼 불어닥치고 내부의 성이 흔들릴지라도 궁극적으로 삶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 탁월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차분하고 고요하며 불의와 모욕을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감정 없음 또는 무기력하게 사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감정을 분명히 느끼되 그 감정들이 우리의 근간을 흔들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마음의 평온은 지루함, 수동성, 무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세상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한다. 여전히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과업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내면의 성을 방어하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유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바쁘게 살면서도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생의 끝에 다다라서야 깨닫는다. 세네카에 따르면 자기 돌봄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나오며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는 인간이 한계와 유한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촉구다. 매일 단점을 조금씩 없애고 오류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세네카는 우리가 스스로의 성격을 다듬어 나가고 영혼의 삶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 인생의 기쁨을 깊이 있게 오랫동안 즐기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세네카는 오늘날까지 자주 인용되는 방법을 권고했다. 현대어로 말하면 개인적인 모니터링, 즉 지속적인 관찰과 점검이다. 세네카가 말하는 자기 수양은 일상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단점을 파악하고 그 단점을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의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대 자신을 점검하고 탐구하고 각종 방법으로 관찰하라. 무엇보다 그대가 삶에서 발전을 이루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이는 자기 통제력, 자기 주도력, 자기 훈련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자기 통제 능력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만일 인간이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그에 따라 살지 못한다면, 즉 사고, 의지, 행동을 바꾸며 살 수 없는 존재라면 세상의 어떤 충고든 가르침이든 쓸모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네카는 자기 주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은 다른 어떤 지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지배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제국을 세우는 일이다. 세네카의 인생 철학의 목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본질과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반영해 조화로운 인격의 통합체로 발전하는 것이다. 세네카는 반복해서 삶의 한계와 유한성에 대해 언급한다. 그대는 필멸의 존재로 태어났고 마찬가지로 필멸의 존재를 낳았다. 그대가 그것을 사랑하든 숭배하든 또는 경멸하든 모든 것은 결국 제가 되면 같아진다.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흔들기만 해도 깨지는 약한 그릇에 불과하다. 자신의 약점, 한계, 유한성을 경험하고 인간이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자기 탐구의 과정을 시작하게 하고 또한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회복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모든 운명보다 강한 것은 정신이니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 영혼은 일의 방향을 정하며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냐 불행한 삶이냐를 결정짓는다. 세네카가 행복에 관해 한 가장 중요한 말은 행복은 오로지 영혼의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내면에서만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행복은 외적인 재화, 즉 부, 명성, 권력, 가족, 자녀, 좋은 친구, 많은 하인 등을 의미했다. 하지만 철학적 성찰을 통한 개인의 중요성이 강해지면서 행복은 영혼의 지속적인 행복감과 기분 좋은 상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내적 행복이 지닌 결정적인 장점은 바로 남에게 빼앗길 수 없고 어떠한 불행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적 행복은 우리를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만든다. 이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지속적으로 유익하며 무엇이 해로운지, 어떤 가치와 목표를 추구해야 할지, 어떤 것을 피할지 결정한다. 건강한 이성 없이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모든 생명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가능성을 실현하고 완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성이라고 했다. 따라서 인간은 이성에 따라 살 때 비로소 자기 완성을 이루고 최고의 행복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을 특징 짓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성이다. 이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완전히 발달하면 그 안에 인간의 행복이 담긴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확실한 기초가 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자기 신뢰다. 세네카에게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외적인 욕구를 축소시키며 겸손과 사치와 허영을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탐욕과 다양한 종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영속적인 행복의 적이다.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한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인생이나 우연히 주어지는 것들을 즐기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나의 것이다. 인간은 모든 외적인 것에서 떠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신에게 기뻐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가능한 한 타인으로부터 물러나고 자신과 하나가 되어야 하며 상실감을 느끼지 않으며 적대적인 일도 선의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자신과의 합일은 개인의 진정성 또는 삶의 진정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합일은 한 인간을 완성시키고 본래의 중심과 본질로 돌아가게 한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시도는 헛된 것이다. 세네카는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고 꾸며진 행동을 하려는 중독 증세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결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능력은 바쁜 사람에게도 지혜롭고 집중적인 시간 관리의 문제로 연결된다. 그러나 자유시간을 허무한 잡담과 개인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로 낭비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정한 자아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깨닫게 될 때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정성은 결국 자신과 타인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세네카에 따르면 이는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다. 타인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은 곧 자신의 모습이다. 싸움, 분노, 혐오, 적대부터 전쟁과 테러에 이르는 온갖 문제가 여전히 완화되지 않은 채 공동체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결코 놀랍지 않다. 그래서인지 쇼펜하우어나 토머스 홉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도 극단적인 비관주의자나 회의주의자가 되었다. 홉스는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늑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모든 결함은 모두에게 존재한다. 세네카는 철학자들도 인간의 일반적인 약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 또한 악하였고 지금도 악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앞으로도 악할 것이다. 인간이 많은 만큼 악독도 많다. 그대가 시민들 사이에서 보는 것은 그들이 서로 반목하는 모습이다. 사소한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려 한다. 모두가 상대방을 해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 마치 동물의 왕국과도 같도다. 누구는 성욕에 미쳐 있고 또 다른 누구는 식탐에 미쳐 있다. 누구는 소유물을 갖는 것에 집착해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며 다른 누구는 시기 질투와 싸우고 있고 또 다른 누구는 맹목적으로 떨어지는 칼날과 같은 야망과 싸우고 있다. 오늘날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전쟁과 재난의 장면을 떠올린다면 세네카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알 것이다. 우리 모두 각자의 속에 같은 악마를 지니고 있다. 그 악마들이 잔혹한 머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범죄자나 악한 인간으로 만들어 상처 입히고 모욕하고 분노와 짜증 또는 고통을 유발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그저 우리가 운이 좋아서일 뿐이다. 인색한 자, 유혹하는 자, 잔인한 자, 사기꾼과 같이 그대의 가까이에 있었더라면 분명 그대에게 해를 입히고야 말았을 그런 자들은 바로 그대의 안에도 존재한다. 세네카는 우리가 관대하게 이해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신을 향한 비판과 반응을 전부 수용하고 용서하라는 뜻은 아니다.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내면화하라는 뜻이다. 그 태도란 세상과 인간에 대해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다.
세네카는 이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가까운 생각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죄 없는 자 있는가? 우리 모두는 정도의 경중이 있을 뿐, 그리고 의도와 우발, 타인의 꼬임에 넘어갔는지의 여부에서 차이가 있을 뿐 죄를 지었다. 과거에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것이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평등과 인간이 실수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통찰을 지니면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아예 품지조차 않게 된다. 인간은 모두 동등하다. 세네카는 따라서 아무도 자신을 타인보다 높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악의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해서 왜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야 하는가? 나는 병원 안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 이제 시작이다. 세네카의 모든 말과 생각, 이론을 실제 인생에서 적용해 보아야 한다. 얼마나 살지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으나 얼마나 진실되게 살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고대 스토아 학파의 대표 주자 중 한 사람이었던 세네카의 어록을 바탕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탐구한 책입니다. 그동안 저도 스토아 학파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소개해드렸는데 이 책은 좀 독특합니다. 우선 세네카의 다양한 저작물에서 추출한 어록을 상대적으로 꽤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스토아 학파 관련 책을 여러 권 읽은 저도 직접 세네카의 저작물을 읽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는 처음 듣는 내용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자 자신이 고대 그리스와 인도의 실천 철학을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신선합니다. 이 책에서 키워드 3가지를 고르면 자기, 정신, 초연, 이 3가지를 고르겠습니다. 첫째, 자기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두고 탐구하며 개선하고 개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정신은 그 관심이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 마음의 측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초연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자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말로 풀면 간단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법과 성실한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고 하면 뭔가 삶과는 동떨어진 초월적인 지식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철저하게 실천 철학이었습니다. 현실의 내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철학은 허무하지요. 우주의 비밀을 꿰뚫고 있어도 내 삶이 엉망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은 인간의 더 바람직한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되고 삶을 위한 철학이 아니라 철학을 위한 삶이 되고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되지요. 종교나 사상도 마찬가지고 과학이나 기술이나 어떠한 가르침이나 신비한 능력이라도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의 노예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노예, 사상가 혹은 과학자들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죠. 이 책의 맨 마지막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는 내게 달려있지 않으나 얼마나 진실하게 살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다소의 변화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볼 때 수명 자체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나 충실하고 진실하게 살 것이냐 하는 점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돈 벌어서 자식들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만 매몰된 삶은 심하게 말해서 동물적인 삶입니다. 그런 것들은 동물도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이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과연 동물과 똑같은 성격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탁월한 정신과 탁월한 삶은 동물적 삶을 뛰어넘는 진정한 인간만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꽤 도움이 되는 조언들이 이 책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의 말처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함이 없는 알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행이 없는 지식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땅속에서 잠들어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한 번뿐인 기회에 잘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